새벽 5시, 평양의 확성기가 평소보다 한음 낮은 목소리로 울렸다. 전 주민은 즉시 주거지에서 대기하라. 불필요한 이동을 금한다. 나는 그 소리가 단순한 경보가 아니라는 걸 첫 단어에서 알아차렸다. 구호가 아니라 봉쇄의 어휘였다. 그 순간부터 도시의 공기는 얇아졌고 숨을 들이킬 때마다 목구멍이 긁혔다. 군수공업성 청사 앞 도로에는 트럭이 멈춰섰고 군인들의 발걸음은 규칙적으로 바닥을 두드렸다. 누군가 종이뭉치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달리다 붙잡혔고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면서도 눈으로는 끝까지 쫓았다. 누가 끌려갔지? 라는 질문이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모두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표정이었다. 오늘은 아무나 끌려갈 수 있는 날이었다. 나. 군수공업성 대외반의 고위 책임자. 나는 늘 계약서의 문장과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었다. 총을 들지 않았지만 내 손끝에서 나라의 외화가 움직였다. 상대가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름을 감춘 해외 회사든 나는 문서를 통해 거래를 열고 닫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날이 오면 가장 먼저 문서가 표적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청사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전화선이 죽어 있었다. 내부 교환기가 완전히 끊긴 듯 호출 버튼을 눌러도 무응답이었다.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야말로 공포의 형태였다. 보웨이브 합동조가 투입됐다는 소문이 이미 벽을 타고 올라와 있었다. 신원 재확인, 연행, 격리. 그런 단어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낮게 짧게 끊겼다. 누구도 길게 말하지 않았다. 길게 말하면 그 말이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회의실 문 앞에는 붉은 띠가 둘려 있었다. 봉인이다. 나는 그 봉인을 보는 순간 배속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내 부서에 금고가 있는 방이었다. 그 안에는 거래계약서, 부속 합의서, 대금 지급 일정표, 그리고 대외반만 아는 코드표가 있었다. 일반인에게는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와 알파벳 조합. 우리는 그것을 품목표기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서로의 의도를 숨기는 장치였다. 그리고 그 코드 중 하나가 지금 나라 전체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핵 관련 코드가 섞였다더라.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숨을 한번 삼켰다. 침이 아니라 쓸조각을 삼킨 느낌이었다. 설마. 그날의 봉쇄가 시작되기 전 내 삶은 겉보기엔 안정이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랬다. 군수공업성 대외반 고위 책임자라는 직함은 평양에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자리였다. 집으로 배급되는 석탄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겨울에 난방이 끊겨도 우리 세대는 마지막까지 남는 편이었다. 아이가 있는 집은 더 조용히, 더 오래 살아남았다. 하지만 안정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늘 조건부였다. 오늘의 안정은 내일의 의심으로 바뀌었다. 누군가의 이름이 한 줄 문서에 올라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다. 나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아직 어둠이 남은 골목길을 걸을 때면 입김이 허옇게 퍼졌다. 손가락 끝이 얼어 감각이 사라지면 나는 주머니 속에서 천조각을 만지작거렸다. 대외반 서랍 안에 늘 넣어두던 작은 천조각. 잉크를 닦는 용도였다. 계약서를 다루는 사람에게 잉크는 피 같았다. 잘못 묻으면 흔적이 되고 흔적은 질문을 부른다. 집에서는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도 정치학습 있대요, 오후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는 작은 금속성 소리가 났다. 또 시작이구나. 또 서로를 읽어내는 시간.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 정치학습은 사상점검의 다른 이름이었다. 누가 더 충성스러운지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더 덜 안전한지 드러나는 자리였다. 나는 늘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고 적당히 박수를 쳤다. 과하게 말하면 의심받고 너무 조용하면 더 의심받았다. 그 사이에 얇은 줄을 타는 것, 그것이 내 생존 기술이었다. 나는 서류에서 숫자 사이에 줄을 타듯 말에서도 줄을 탔다. 그러나 더 숨막히는 건 이동이었다. 대외반은 외부 거래를 다루는 만큼 지방 공장과 항만, 철도 창고까지 서류가 오갔다. 그래서 나는 평양 안에서조차
통행증을 더 자주 확인받는 사람이었다. 출근길에 불시에 검문이 걸리면 나는 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방 속 서류가 단 한 장이라도 승인된 목록과 어긋나면 끝이었다. 허가증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도장 하나가 사람을 살려주지 않는다는 걸 나는 너무 많이 봤다. 그럼에도 집 안에서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아이는 나를 무서워했고 동시에 의지했다. 나는 아이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잡아주었다. 손을 잡아주는 것이 여기서는 가장 안전한 애정 표현이었다. 말은 기록될 수 있지만 손의 온도는 기록되지 않는다. 가끔 밤이 깊어지면 나는 혼자 창가에 섰다. 전기가 끊기는 날이 많아 방 안은 암흑이었고 멀리 어딘가에서 작은 촛불들이 점처럼 흔들렸다. 전력 사정이 나빠지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다.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난방은 있어도 전기는 불안정했고 물은 일정하지 않았다. 수도가 약해지면 아내는 새벽에 일어나 물통을 채워두었다. 그 물통 소리가 부엌에서 쿵 하고 울릴 때마다 나는 깨어났다. 체제가 사람을 깨우는 방식은 늘 단순했다. 불편하게 만들고 익숙해지게 만들고 말 못하게 만든다. 그런 밤 나는 종종 생각했다. 내가 정말 안전한가? 이 직함이 나를 지켜줄까? 아니면 더 빨리 표적으로 만들 대회반에서 내가 맡은 일은 단순히 계약서를 읽고 도장을 찍는 게 아니었다. 대외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는 부속 코드열을 붙였다. 외부에는 품목 번호처럼 보이는 숫자와 알파벳 조합, 내부에서는 분류 체계였다. 어디에 쓰이는 물자인지, 어떤 경로로 빠져나가는지, 어떤 기관이 최종 수령자인지, 그것이 암호처럼 접혀 들어갔다. 그 코드를 적을 때 나는 언제나 청색 카본지를 먼저 깔았다. 한 장은 정본, 한 장은 보관용. 카본지가 얇게 울리는 소리가 나면 마음이 불편했다. 그 종이는 쉽게 찢어졌고 찢어진 흔적은 누가 들춰봤다는 의미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작성이 끝나면 카본지를 접어 손바닥으로 여러 번 눌렀다. 종이의 결이 매끈해질 때까지. 그게 내 습관이었다. 내 직업의 방어막이었다. 그 평온한 일상이 어느 날 아주 작은 이상으로 흔들렸다. 퇴근길, 검문이 걸렸다. 평소엔 그냥 지나가던 구간이었다. 군인이 내 통인증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한마디 했다. 동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는 내 얼굴을 더 오래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 말하지 않는 질문이 있었다. 너는 어디까지 알고 있나? 나는 그 순간 뱃속이 조여왔다. 추운 날씨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했다. 내가 안정이라 믿었던 모든 것 위에 이미 얇은 금이가 있었다는 것. 이상한 일은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됐다.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았다. 사람의 삶을 바꾸는 사건은 늘 조용히, 너무 일상적인 얼굴로 문을 두드렸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대외반 사무실 문을 열었다. 복도 바닥은 차가웠고 먼지 냄새가 났다. 보통이라면 당직자가 먼저 불을 켜두는데 그날은 전등이 꺼져 있었다. 전력이 불안정하면 이런 일이 흔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어둠이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어둠이 아니라 숨김 같았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의 각도가 달라져 있었다. 나는 그런 걸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 계약서를 다루는 사람은 종이의 질감, 모서리의 눌림, 글자의 번짐까지 기억한다. 누군가가 만졌을 때 종이는 아주 미세하게 표정이 바뀐다. 그날 내 서류철은 분명히 누군가의 손을 지나온 얼굴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씻었다.
잉크가 묻은 손으로 종이를 만지는 건 흔한 일이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 손에 남은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흔적이 내 손에 옮을까봐 두려웠다. 이곳에서는 흔적이 죄가 되기 때문이다. 오전 회의는 짧게 끝났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직후 문서 담당 하급 직원이 내 자리로 와서 입술을 떨며 말했다. 책임자 동지, 오늘 서류 반출 목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늦게 뛰었다. 반출 목록은 대외반의 호흡이었다. 무엇을 어디로 보낼지, 어느 창구로 이동할지, 누구 서명으로 승인할지. 그것이 바뀌었다는 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 누군가가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뜻이다. 흐름이 바뀌면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덮인다. 어떻게 바뀌었나?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직원은 종이를 내밀었다. 손이 떨려 종이가 파르르 울렸다. 나는 목록을 훑었다. 그리고 한 줄에서 눈이 멈췄다. 그 문장에는 분명 내가 지난주에 승인했던 계약서 번호가 있었다. 그런데 옆에 붙은 코드열 한 자리가 달라져 있었다. 한 자리. 딱 한 자리. 그 한 자리가 내 목을 조이는 밧줄로 변하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그 직원에게 물었다. 누가 수정했지? 그는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만 했다.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위. 스르트다는데 위. 위라는 말은, 그다는 말은 모든 책임을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결국 아래로 날자. 나는 축원되어 듣는 말음은 책임을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결국 아래로 떨어뜨리는 힘을 갖고 있었다. 위에서 내려왔다는 건 누군가의 의도라는 뜻이다. 그리고 의도가 있는 시정은 늘 한정이었다. 나는 바로 기록실로 갔다. 대외반 기록실은 낮에도 어두웠다. 창문이 작고 커튼이 늘 내려와 있었다. 기록은 빛을 싫어한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기록을 숨기려는 건 빛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담당자에게 정본 계약서를 요청했다. 그는 내 얼굴을 잠깐 보더니 서랍을 열었다. 그런데 서랍 안에서 꺼내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망설였다. 그 짧은 망설임이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나는 계약서를 펼쳤다. 청색 카본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페이지. 내 손이 눌러 만든 모서리의 주름. 분명 내 문서였다. 그런데 코드열이 나의 기억과 맞지 않았다. 마치 내가 처음부터 다른 코드를 적어 넣었던 것처럼 글자들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수정 흔적도 없다. 덧칠도 없다. 그게 더 무서웠다. 흔적이 없다는 건 완벽하게 준비된 조작이라는 뜻이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군복보다 더 단단한 분위기를 풍겼다. 양복의 주름이 칼처럼 잡혀 있었고 구두는 먼지 하나 없었다. 보위부 사람이었다. 나는 바로 알아봤다. 사람은 직함보다 눈빛으로 정체를 말한다. 그는 내 옆에 와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동무, 서류를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눈이 상하오. 그 한 문장이 경고였다. 너 보고 있다. 너 알고 있다. 너 멈춰라. 나는 손에서 계약서를 놓지 않았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다. 그는 계약서 위에 시선을 두었다가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짧게 웃었다. 웃음이라고 해도 온기가 없는 얇은 선이었다. 대외반은 나라의 숨구멍이요. 그가 말했다. 숨구멍이 막히면
많은 사람이 죽지. 그 말이 왜 나에게 들리는지 나는 이해했다. 그는 나를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계약서를 덮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지금 이걸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죄가 아니었다. 점심시간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식판 위에 옥수수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씹을수록 모래처럼 느껴졌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몸이 공포를 소화하느라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날 오후 또 하나의 이상이 찾아왔다. 내 이름으로 발급된 호출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보이부 조사실. 시간은 오늘 밤. 나는 종이를 들고 잠깐 멍해졌다. 종이가 가볍게 흔들렸다.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의 눈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평양의 길은 늘 똑같았지만 오늘은 길이 나를 낯설게 대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찍힌 걸까? 호출장을 받은 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신발을 벗지 못했다. 발바닥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는 순간 현실이 너무 또렷해질 것 같았다. 신발을 신고 있으면 아직 밖에 있는 것 같고 아직 조사실 문 앞까지 가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런 유치한 착각이라도 필요했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다. 여기서는 가족이 서로의 표정을 읽는 법을 배운다. 말보다 표정이 먼저 살아남기 때문이다. 또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얇게 떨렸다.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말이 사실이 되고 사실은 기록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저 옷장 안쪽, 가족 사진 뒤에 숨겨둔 작은 봉투를 꺼냈다. 통행증, 업무 관련 메모 몇 장, 오래된 중국 돈 몇 장.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것. 대외거래 계약서, 부속 페이지 4번. 그 종이의 무게는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다. 한전이지만 한 사람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무게였다. 이거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다. 눈을 내리깔고 손을 움켜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떠올랐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걸. 대외반 고위 책임자는 혼자 죽지 않는다. 그 가족까지 같이 사라진다. 여기서는 그것이 규칙이었다. 아이들은 방 안쪽에서 잠들어 있었다. 잠든 얼굴은 너무 평화로웠다. 아이들은 아직 검문이라는 단어를 꿈에 넣지 않는다. 그래서 더 아팠다. 나는 아이들 얼굴을 보며 숨을 삼켰다. 목구멍이 조여왔다. 내가 오늘 밤 끌려가면 아이들은 내일 아침부터 내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게 된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그 이름은 금기가 된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일이 실제가 될 뻔했다. 이튿날 오전 대외반 복도에서 한 사람이 사라졌다. 내 밑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동무였다. 그는 항상 잉크 냄새가 나는 손으로 문서를 넘겼고 서류철을 3번 두드리고 나서야 정리했다고 믿었다. 그런 작은 강박이 그를 살게 하는 줄 알았다. 그날 그는 책상만 남기고 사라졌다. 서랍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반쯤 찢어진 봉투가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뒤진 흔적, 아직 마르지 않은 손자국, 의자가 조금 뒤로 밀려 있었다. 누가 끌고 간 자리였다. 나는 그 의자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그는 도망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가 둘이었다. 아내가 병약했다. 그런 사람들은 도망보다 수능을 먼저 택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라졌다는 건 체계가 이미 칼을 꺼냈다는 뜻이었다. 점심시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 이름이 연결고리가 될까봐 모두 피했다. 오히려 다른 이야기,
배급, 난방, 전기를 억지로 끌어와 웃었다. 웃음은 너무 과장되어 어색했고 그 어색함이 더 무서웠다. 사람들은 공포를 덮기 위해 웃는 법을 배운다. 오후에 갑자기 비상회의가 열렸다. 보위부 사람들이 직접 들어왔다. 군복이 아니라 그날처럼 양복이었다. 양복이 더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총 대신 서류로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내부에 사상 문제가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덧붙였다. 보고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혼선이 생기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책임. 그 단어가 내 귀에서 오래 남았다. 책임은 언제나 가장 약한 목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그 목이 나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퇴근 무렵 내 부서의 출입이 통제되기 시작했다. 근무지 통제, 기록 열람 제한, 인장 사용 기록 전수 확인, 도장이 찍힌 종이들이 하나씩 증거가 되어 돌아왔다. 이건 당신 손이 찍었지?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화장실에서 숨을 고르며 거울을 봤다. 얼굴은 더 말라 보였고 눈 아래 그늘이 깊었다. 어깨는 늘 그랬듯 좁고 자세는 굳어 있었다. 오랫동안 통제 속에서 살면 몸은 먼저 굳는다. 마음보다 몸이 먼저 수능해버린다.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소문이 흘러들어왔다. 보위부가 가족까지 조사한대. 대외반 쪽이래. 누가 계약서 건드렸대. 나는 손을 씻던 물을 멈췄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초침 같았다. 내 시간이 줄어드는 소리.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문을 잠갔다. 오늘 옆집 조직원이 우리 집 쪽을 오래 봤어요. 그녀는 창문을 가리켰다. 불도 꺼져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은 결국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보위부라는 말을 집 안에서 입 밖으로 꺼냈다. 조용히, 거의 숨차. 우릴 보고 있어. 아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그럼 우리도 누군가 사라지는 걸 보게 되는 거네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다. 이미 보고 있었으니까.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날 밤 내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맴돌았다. 문이 닫히고 있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나는 반드시 결정을 해야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내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감각을 믿게 됐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누가 내 뒤를 따라오지 않아도. 지금 보고 있다는 느낌이 피부 위로 먼저 내려앉았다. 마치 얇은 먼지가 온몸에 달라붙는 것처럼 떼어낼 수 없는 기분이었다. 출근길 검문소에서 군인이 내 통인짐을 받았다. 그는 늘 하던 대로 도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내 얼굴을 먼저 봤다. 아주 천천히 눈에서 턱까지 훑었다. 그리고 나서야 통인증을 보며 말했다. 오늘은 따로 확인할 게 있어. 그 말과 함께 내 통인증은 내 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옆으로 비켜서 라고 손짓했고 다른 군인이 뒤로 다가와 내 어깨 너머를 가볍게 막았다. 손은 닿지 않았지만 길을 끊는 방식은 충분했다.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검문이 아니라 이동 제한 강화였다. 내 이동이 기록으로 남는 날, 그들은 내 가방을 열게 했다. 서류철, 필기도구, 작은 천조각, 점심 도시락. 그 모든 게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씩 분해됐다. 내가 가장 두려워한 건 숨긴 문서가 아니라 내가 숨긴 습관이 들켜버리는 것이었다. 대외반 사람들은 종이를 다루는 손이 다르다. 서류가 손상되지 않게 모서리를 잡는 법, 특정 페이지를 바로 찾아 여는 손놀림.
그런 것만으로도 직업이 드러난다. 드러난 직업은 곧 표적이다. 그날 검문은 길었다. 너무 길어서 내 안의 시간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군인은 내 가방 안쪽 주머니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여긴 뭐요? 나는 삼켰다. 목구멍이 모래처럼 거칠었다. 다행히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나는 죽을 뻔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무언가 있다고 만드는 것이 이 체계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근무지에 도착하자 대회반 복도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서 있었다. 낯선 시선, 낯선 구두.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보이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눈을 피하는 방식이 달랐다. 누군가 웃으려다 멈추고 목을 극적이며 뒤로 물러섰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관할한다는 공기가 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자리도 변했다. 책상 앞 의자가 살짝 뒤로 밀려 있었고 서랍은 아주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너무 정교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가 정리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선명했다. 내 물건이 내 물건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내 공간에서 쫓겨난 기분이었다. 점심 무렵 전기가 끊겼다. 처음엔 다들 익숙하게 한숨을 쉬었다. 평양의 전기는 원래 불안정하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복도 전체가 동시에 꺼졌다. 그리고 곧바로 비상발전기가 돌아오지도 않았다. 완전한 암흑. 그 암흑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전력 문제가 아니라 통신 차단이었다. 전등이 아니라 연결을 끊어버린 것이다. 전화선이 죽고 교환기가 멈추고 사람들의 발걸음만 남는다. 보이부는 늘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고립시킨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못 보게 만들고 서로의 입을 더 조용하게 만든다. 그날 오후 우리 부서는 집단 점검을 받았다. 서류 반출 기록, 인장 사용 기록, 외부 접촉 기록. 모두가 서류로 줄을 세워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들켰다. 대외반에는 문서를 외부로 보낼 때 사용하는 봉인 테이프와 밀봉용 인장이 있다. 일반 종이 테이프가 아니다. 특수한 재질로 떼면 흔적이 남는 테이프.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담당자의 선인장과 부서 인장을 겹쳐 찍는다. 그렇게 해야 조작되지 않았다는 표시가 된다. 그날 점검 요원이 내 손을 보더니 말했다. 동무 손끝에 잉크 자국이 왜 이렇게 많소? 나는 짧게 답했다. 업무상 그렇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내 책상 위 봉인 테이프롤을 집어들었다. 아주 천천히 굴려보며 손톱으로 테이프 끝을 살짝 들춰봤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테이프 끝이 아주 조금 들려 있었다. 내가 아니라면 누가? 그는 테이프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요즘 테이프가 참 약하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 자리에서 손을 댔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이었다. 퇴근길엔 더 끔찍했다. 집 근처 골목에서 낯선 여자가 내 걸음을 따라오듯 같은 속도로 걸었다. 딱 두어 걸음 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인정하면 끝이었다. 대신 일부러 길을 바꿨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따라왔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감시에는 늘 말이 필요 없다. 존재만으로도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 앞에 작은 흙자국을 보았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 신발 밑창의 패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우리 집 식구들의 밑창과 달랐다. 문을 열자 아내가 내 얼굴을 보고 먼저 말했다. 오늘 쌀이 줄었어요. 나는 그녀가 지금 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건 감시 이야기였다. 배급 이야기는 여기서 가장 안전한 암호다. 누가 들어도 일상처럼 들리니까. 아내는 낮게 덧붙였다. 저 직원 아줌마가 우리 집에 들렀다 갔어요. 냉장고도 열어보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생활이 아니라 수색이다. 집이라는 마지막 경계가 이미 뚫렸다. 그날 밤 나는 아이가 잠든 얼굴을 오래 봤다. 숨을 쉬는 소리가 너무 작았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가족이 위험하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나는 이미 보이는 사람이 됐다. 그들의 눈에, 그들의 기록에, 그들의 사냥 목록에. 며칠 뒤 나는 부서에 도착하자마자 알았다. 오늘은 일상을 연기할 수 없는 날이라는 것. 대외반 기록실 문 앞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붉은 봉인이 붙어 있었다. 봉인은 곧 통제였다. 그 통제는 이 안의 기록은 이제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나의 업무가, 나의 손끝이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오후에 서류 한 묶음이 내 책상 위로만 조용히 배달됐다. 담당 직원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서류철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다. 그 떨림만으로도 나는 확신했다. 이건 업무가 아니다. 미끼다. 서류철 겉표지에는 평범한 품목명처럼 적혀 있었다. 대외거래 정상권. 하지만 나는 종이의 무게를 손바닥으로 느끼는 순간 그것이 단순 정산 서류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안쪽에 들어있는 종이는 다른 재질이었다. 더 두껍고 더 질겼다. 중요한 서류일수록 종이가 달라진다. 그것은 대외반에서 수십 년을 버틴 사람들이 배우는 감각이었다. 나는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나를 보는 척하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보는 척하지 않는다는 건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 나는 천천히 첫 페이지를 넘겼다. 계약서 번호, 서명, 도장, 정상. 두 번째 페이지, 결제 일정, 정상. 세 번째 페이지에서 내 손가락이 멈췄다. 부속 코드야. 그 줄은 마치 숨겨진 독처럼 종이 위에 얌전히 누워 있었다. 나는 그 코드를 한 글자씩 읽었다. 그 코드는 대외반 내부에서도 제한된 사람만 아는 분류였다. 외부에는 단순한 품목 코드로 보이지만 내부에선 최종 사용차를 의미한다. 나는 그 코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핵 관련 전용 분류. 정확히는 외부에 드러나면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나는 종이를 덮었다. 손끝이 얼어붙었다.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문장만 울렸다. 왜 이게 내 책상으로 왔지? 누군가의 실수? 아니다. 이건 선택이다. 의도다. 그리고 의도가 있는 선택은 언제나 사람을 죽이기 위한 준비다. 그 순간 내 옆자리에 전화기가 울렸다. 전기가 불안정해도 그 전화는 울렸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등골이 차가워졌다. 수화기를 들자 낮고 짧은 목소리가 말했다. 책임자 동무, 오늘 저녁 따로 만나야겠어. 나는 되물었다. 어디서요? 알아들을 것이오. 뚝. 그 한 통화는 선택지를 없애버렸다. 나는 이미 그들의 손 안에 들어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바로 보위부 조사실로 끌려갔다. 끌려갔다는 표현이 맞다. 나는 걸었지만 내 걸음은 내 것이 아니었다. 조사실은 너무 밝았다. 박은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어둠보다 더 잔인한 건 빛이다. 빛은 거짓말을 숨길 수 없게 하고 눈을 건조하게 만들어
눈물을 강제로 끌어낸다. 나는 그 방에 앉아 뼛속까지 말라가는 느낌을 받았다. 앞에 앉은 남자는 서류를 펼치지도 않았다. 그는 내 얼굴만 보았다. 마치 계약서를 읽듯 사람을 읽었다. 동무, 대회반에서 이상한 코드가 흘렀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누가 봐도 실수인데 이상하게 흔적이 없지. 나는 침을 삼켰다. 저는 모릅니다. 그는 살짝 웃었다. 모르는 게 더 위험하오. 모르면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소. 그 말이 내 안에 무엇을 부러뜨렸다. 여기서는 죄가 있어서 잡는 게 아니다. 잡고 나서 죄를 만든다. 그리고 그 죄의 형태는 늘 문서였다. 문서는 말보다 오래 남는다. 그래서 문서를 다루는 내가 가장 쉽게 죽을 수 있다. 조사는 길었다. 질문은 반복됐고, 반복은 사람의 생각을 지운다. 내가 내 기억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새벽이 되었을 때, 그 남자는 내 앞에 종이 한 장을 밀어놓았다. 자백서였다. 서명하시오. 저는 서명하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소. 그 말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가족. 나는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내가 새벽마다 물통을 채우던 모습도 떠올랐다. 그 작은 생활들이 이 종이 한 장에 의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그 순간이 내 그물이었다. 그들은 내가 가족 때문에 흔들릴 걸 알고 있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때 내 안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자존심이 비명을 질렀다. 서명하면 끝이다. 서명하면 내가 죄가 된다. 내가 죄가 되면 가족도 영원히 죄가 된다. 나는 펜끝을 종이에 대지 못했다. 손이 굳었다. 그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줬어. 그는 서류철 하나를 내 앞에 펼쳤다. 아른드레, 삽수는시고 어렵더. 줬어. 그는 서류 철안을 내 앞에 펼쳤다. 하나는 묵시, 글은 서류 철안을 내 앞에 펼쳤다. 적서. 그는 서류 철안을 내 앞에 펼쳤다. 적서. 저서. 그는 서류 철안을 내 앞에 펼쳤다. 점서. 내 앞 그 안에는 내가 결제했던 계약서 사본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에는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도장은 내 도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내 문장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 손을 빌려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다. 이건 조사도 아니고 정리도 아니다. 숙청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선택을 강요받았다.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자유를 꿈꿔서도 아니었다. 여기 남으면 나는 죽는다. 그리고 가족도 함께 부서진다. 조사실을 나오는 순간 나는 눈을 내리깔고 아주 작은 행동을 했다. 손바닥 안쪽에 숨겨두었던 종이 조각, 내가 기억해둔 코드 4자리를 혀로 적셔 씹어 삼켰다. 증거는 없애야 한다. 살아남으려면.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체계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체계에서 떨어져 나온 목표였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장만 남았다. 이제 떠나야 한다. 조사실에서 나온 뒤 공기는 같은 공기인데도 내 폐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 나는 그날부터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혼자였다. 아니, 혼자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사람이었다. 대회반에 복귀하자마자 내 자리는 이미 반쯤 죽어 있었다. 업무는 줄어들었고 서류는 내 손을 거치지 않았다.
회의에서도 내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가장 확실한 신호였다. 고립. 사람은 체포되기 전에 먼저 고립된다. 그것은 보위부의 오래된 방식이었다. 하루는 출근하자마자 내 책상 위에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오늘부터 야간 당직 포함. 사명도 없고 도장도 없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쪽지의 출처를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질문하는 사람이 된다. 질문하는 사람은 관심 대상이 된다. 나는 그날부터 집에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 밤마다 청사에 남아야 했다. 아내는 아이를 안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 지쳐 잠들었고 나는 새벽에 돌아와도 아이의 얼굴을 오래 볼 수 없었다. 내가 돌아온다는 사실 자체가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귀가 막혔다. 대외반의 전화선은 여전히 살아있지 않았다. 내부 교환기도 끊겼다. 업무 연락은 모두 직접 전달로 바뀌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록을 오로지 그들만 남기기 위해서였다. 나는 점점 확신했다.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이제 문서가 아니라 시간뿐이라는 걸. 시간은 완전히 닫히기 전에 틈을 준다. 하지만 그 틈은 아주 짧았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대외반 창고 담당. 오래된 인맥 하나. 그는 나보다 한참 아래 직급이었지만 물자가 움직이는 길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창고에서 일하면서 외부 운송 차량, 기사, 그리고 조용한 거래를 하는 사람들과도 연결돼 있었다. 그가 퇴근길에 내 옆으로 다가와 아주 짧게 말했다. 책임자 동지, 요즘 길이 위험합니다.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실은 신호였다. 길이 있다. 혹은 길이 막혔다. 둘 중 하나. 나는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무슨 뜻이요? 그는 숨을 들이켰다가 내뱉듯 말했다. 사람 하나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해했다. 이제 내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브로커, 극경을 넘는 사람들, 물건을 빼돌리는 사람들, 허가증을 위조하는 사람들. 그들은 국가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거래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도 그중 하나가 되는 순간 나는 끝이 없는 절벽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였다. 며칠 뒤 나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평양 외곽, 창고 뒤편의 어두운 골목. 전기가 끊긴 동네는 어둠이 더 깊었다. 사람 발자국 소리가 훨씬 크게 들렸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말이 적었고 손이 빠른 사람이었다. 눈빛이 맑지 않았다. 너무 많은 걸 보고 산 눈이었다. 대외반 책임자라며. 그가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내 손을 한번 훑어봤다. 잉크 자국, 굳은 살, 그리고 낮게 웃었다. 서류 만지는 손이네. 그 한마디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물건으로 보았다. 더 정확히는 값비싼 물건. 위험하지만 팔 수 있는 물건. 나는 최대한 짧게 말했다. 나가야 하오. 그는 즉시 물었다. 뭘 가지고 있지? 없어.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왜 시스템이 미쳐 돌아가겠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가진 것이 서류라는 걸. 그리고 그 서류가 어떤 의미인지도. 나는 그와 그 자리에서 가격을 흥정하지 않았다. 대신 집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했다. 브로커에게 돈을 주면 길을 열어준다. 하지만 브로커는 언제든 다른 쪽에도 길을 열 수 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문을 가진다는 건 한쪽 문은 배신이라는 뜻이다. 며칠 뒤부터 감시는 더 노골적이 되었다. 집 앞에서 사람 발소리가 멈춰서는 시간이 들었고 옆집 창문은 밤마다 조금씩 열려 있었다.
내가 불을 꺼도 누군가는 내 창문을 보고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요즘 밖에 나가지 마. 아내는 묻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부서에서 나를 부르더니 갑자기 말했다. 내일부터 근무지 이동이다. 어디로? 함경 쪽. 짧게, 건조하게. 그리고 그 말은 곧 사형 선고였다. 함경. 는 곳. 그곳으로 이동시키는 건 두 가지 목적뿐이다. 감시를 더 쉽게 하거나 혹은 조용히 없애거나. 그날 밤 브로커에게 연락을 넣었다. 그는 바로 만나자고 했다. 너무 빨리. 그 너무 빨리가 이상했다. 약속 장소에서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시간 없어. 내일 밤 움직여.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내일? 그래, 늦으면 끝이야.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정확히 바라봤다. 나는 그때 내 안에서 차가운 확신이 생겼다. 이 남자는 나를 팔고 있다. 브로커는 원래 위험하다. 하지만 위험에도 종류가 있다. 어떤 위험은 우연이고 어떤 위험은 계획이다. 지금 내 앞의 위험은 계획이었다. 그날 밤 나는 대외반 창고 담당에게 몰래 확인했다. 그는 내 말을 듣더니 얼굴이 하얘졌다. 책임자 동지, 그 사람 요즘 보이부랑 붙어 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 모치였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숨을 들이쉬자 뱃속이 경련처럼 조여왔다. 내가 살기 위해 택한 길이 처음부터 덫이었다. 하지만 덫을 알아차렸다면 아직 완전히 잡힌 건 아니다.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생각했다. 그들이 내일 밤 나를 넘겨받으려 한다면 나는 그보다 먼저 움직이면 된다. 그날 새벽 나는 아주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첫째,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그녀의 얼굴에 흔적이 남는다. 흔적은 그들에게 읽힌다. 대신 나는 그녀의 손을 한 번 오래 잡았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꽉 쥐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작별의 방식까지 학습된 사람들이었다. 둘째, 나는 서랍 안쪽에서 오래 숨겨둔 중국 돈을 꺼냈다. 셋째, 대외반 인장 기록표에서 내 이름이 마지막으로 찍힌 날짜를 머릿속에 새겼다. 그 날짜가 추적의 시작점이 될 테니까. 넷째, 나는 부속 코드 사본이 숨겨진 봉투를 다시 확인하고 더 깊숙이 감췄다. 절대 브로커 손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집 앞 골목에서 일부러 발자국을 남겼다. 눈 위의 흔적을 두 줄로. 한 줄은 평소 길, 다른 한 줄은 존재하지 않는 길. 그날 나는 처음으로 추적자를 속이기 위한 준비를 했다. 도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시작됐다. 내일 밤.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 밤. 나는 그 밤을 내가 선택한 밤으로 바꿀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평양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지 않는 이유는 비명이 허락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여기서는 비명도 습관처럼 삼켜진다. 대신 도시 전체가 한꺼번에 숨을 낮추는 방식으로 공포를 표현한다. 말이 줄고 발걸음이 줄고 눈이 내려간다. 그것이 평양의 경보였다. 출근길에 나는 바로 느꼈다. 길목마다 병력이 늘었다. 검문은 더 길어졌고 질문은 더 짧아졌다. 어디? 누구? 왜? 세 단어로 사람을 꺾는 방식. 그런데 그날은 특히 이상했다. 검문소 군인이 내 통행증을 받더니 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옆 사람에게 넘겼다. 그 옆 사람은 군복이 아닌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보위부 특유의 얼굴. 말보다 먼저 권력이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그는 내 통행증을 2번 접었다 펴며 조용히 말했다. 근무지로 곧바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구멍이 마른 흙처럼 갈라졌다. 청사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대외반 복도는 특정 구역 봉쇄 상태였다. 출입문에 붉은 띠가 걸려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명단을 들고 서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눈빛이 벽처럼 서 있었다. 누군가 지나가려다 바로 막혔고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다. 설명은 없었다. 설명은 원래 필요 없다. 이곳에선 막혔다는 사실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내 대외반은 문서 보관함을 열 때 단순한 열쇠만 쓰지 않는다. 번호 잠금과 암호표가 따로 있다. 원래는 월말에만 바뀌는데 그날은 중간에 바뀌어 있었다. 암호 변경. 그건 뜻이 하나였다. 누군가가 내부를 완전히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방향은 대외반이었다. 나는 내 책상으로 향하려 했지만 길이 막혔다. 보위부 남자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책임자 동무. 그가 불렀다. 이제는 동무라는 호칭도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이쪽으로 오시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나를 살리지 못한다. 오히려 말은 내 입에서 빠져나온 순간 그들의 기록이 된다. 작은 회의실, 창문 없는 방. 그 안에서 그들은 매 앞에 서류 한 묶음을 놓았다. 그리고 마치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너무 침착하게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대외 거래 계약서, 부속 합의서, 대금 지급 일정표,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멈춘 페이지, 부속 코드열. 그 줄이 나타나는 순간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하지만 나는 눈을 흔들지 않았다. 흔들리면 끝이다. 흔들리는 순간 그들은 맞다고 확신한다. 보웨이브 남자가 내 눈을 보며 말했다. 이 코드가 무엇을 뜻하는지 동무는 알겠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곧 자백이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밖으로 나가면 이 나라가 부정되는 코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서가 외부로 새어나갔을 가능성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어. 그제야 나는 그들이 진짜로 미쳐 돌아가는 이유를 똑똑히 깨달았다. 그들이 찾는 건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다. 대외반이 만든 수많은 종이 중에서도 딱 한 장, 핵 관련 최종 사용처가 암호로 숨겨진 대외거래 계약서. 만약 그 문서가 외부로 흘러나가면 문제는 돈이나 품목이 아니다. 존재가 문제였다. 지금까지 체계가 숨겨온 것, 입으로는 부정하고 손으로는 관리해온 것. 그 금지된 영역이 종이 위에서 현실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 문서의 결제선 끝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그날 오후 청사 전체가 들썩였다. 지시가 여기저기서 내려오는데 서로 충돌했고 담당자들이 뛰어다녔다. 보고 체계가 마비된 듯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다시 철회되고 다시 또 다른 지시가 내려왔다. 누군가 소리치다 입을 다물었고 누군가는 눈을 흘기며 밖으로 나갔다. 혼선. 그 혼선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였다. 권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누군가를 태도가 돼 있어요. 눈먼바탕 침포기하는 열아만 일은 나거 사가 묻어 극은 면원체 검은 처불이 더 깊은 거를 칭이었다. 초더러 전지북에 잘 가들 누군가를 차만에 혼하댔어요. 권력이 흔들릴 저런 열함은 가장 먼저 하는 지고 가장 먼저 자가는다. 기근분대 신장고 받치면대 가장 먼저 태들 보하는 그든 그분 반철을 치면 가장 먼저 구징계 춤은 흔들리지기서
가장 먼저 심원을 놔요. 지금 여저, 지금 묻은 이러디 천. 망지만 죽음한다. 그치만 지금 뭐다. 권력이 문더태정은 푸적겨 바들을 지운 지검 일을 찬적했어요. 권력이 지검 일을 지원 여러면 피적겨 누군가를 지검 비덕게 장정 서맞는다. 누군 타져놓습니다. 가장 먼저. 권력이 피덕혀 저저고 일깅 피덕게 잔정 서원한다. 권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누군가를 태워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불길이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나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며 결심했다. 이제는 나의 공포가 아니라 그들의 공포가 움직이고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진짜 의미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다. 무슨 일 더 커졌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낮게 말했다. 이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일이야. 그날 밤 창밖에서는 군용 트럭이 지나갔다. 바퀴 소리가 오래 남았다. 나는 아이들의 잠든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사라지면 이 문서는 결국 내 이름과 함께 묻히겠지.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서 또 다른 생각이 올라왔다. 만약 내가 살아서 밖으로 나가면 그들이 숨겨온 공포의 뿌리도 함께 흔들릴 것이다. 그 생각이 나를 더 무섭게 했다. 내가 자유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살고 싶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살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아주 조용히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내일 그들이 정한 내 운명을 내가 먼저 깨트리기 위해 다음 날부터 나는 시간을 쪼개서 살았다.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감시가 느슨해지는 틈과 다시 조여오는 틈으로 하루가 나뉘었다. 누구나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만 내 머리 위에 하늘만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아니라 규칙을 들이마시는 느낌이었다. 나는 먼저 길을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길은 내 손에 없었다. 길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입은 돈으로만 열리지 않는다. 두려움, 욕심, 약정. 그 사람의 속살을 알아야 한다. 대외반 창구 담당을 다시 불렀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책임자 동지, 이제 그만. 나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끊으면 그가 도망친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다. 나도 알아. 위험한 거. 근데 이제 선택지가 없네. 그는 잠깐 내 얼굴을 보더니 결국 고개를 떨궜다.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 그 브로커 말고 다른 줄이 있어요. 근데 값이 큰 줄은 두 가지다. 정말 안전하거나 정말 더러운 줄. 나는 그 둘 중 어느 쪽이든 잡아야 했다. 살려면 그는 나에게 이름 하나를 속삭였다. 두만강 쪽으로 물건 빼는 운전수. 그 사람을 타면 됩니다. 운전수. 국경으로 드나드는 트럭. 그 말이 나오자 내 심장이 이상하게도 조금 안정됐다. 나는 서류를 다루지만 물류의 숨결도 알고 있었다. 물류는 서류보다 정직하다. 서류는 조작되지만 트럭은 바퀴 자국을 남긴다. 그날 밤 나는 운전수를 만났다. 평양 외곽의 작은 작업장. 기름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남자는 손가락 마디가 굵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짧게 한다.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그 사람? 내가 묻자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이름 묻지 마.
그럼 조건부터 말하오. 그는 연기 사이로 낮게 말했다. 짐처럼 타. 사람처럼 말하지 마. 그 한마디가 내 등에 소름을 만들었다. 나는 손님이 아니라 짐이었다. 그게 오히려 안전했다. 짐은 불필요한 감정을 만들지 않으니까. 나는 바로 물었다. 언제? 다음 주. 함경 쪽으로 나갈 때. 함경 쪽. 공교롭게도 내 근무지 이동 명령과 같은 방향이었다. 이건 기회였다. 합법적인 이동과 불법적인 탈출을 겹칠 수 있다. 그 틈이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성공률이 높다. 하지만 위험은 늘 따라왔다. 그 남자는 돈만 요구하지 않았다. 문서. 그가 말했다. 당신 뭔가 들고 있잖아. 나는 가심속이 서늘해졌다. 브로커가 아니어도 다들 알고 있다. 대외반 고위 책임자가 그냥 맨몸으로 도망칠 리 없다는 걸.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더 가까이 다가와 내 목소리를 눌러버리듯 말했다. 없으면 못 가. 왜? 배운 건 쉽게 팔려. 그 말은 섬뜩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나는 보호받지 못한다. 가치가 없으면 누구든 나를 넘길 수 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지금 내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 거래의 무게로만 측정되는 삶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문서를 주면 길이 열리지만 문서는 또 다른 덫이 된다. 문서를 숨기면 길이 막히고 도망이 끝난다. 결국 나는 중간을 택했다. 원본은 절대 넘기지 않는다. 대신 부속 코드열이 포함된 부분만 따로 베껴둔 얇은 사본. 그것만 손에 쥐고 가기로 했다. 잉크가 번지지 않게 나는 대외반에서 쓰던 얇은 천조각으로 손을 닦고 아주 작은 글씨로 코드를 적었다. 내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어떤 감각은 또렷해진다. 준비는 더 현실적이어야 했다. 돈, 식량, 옷, 신발. 나는 집안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을 모았다. 군복이나 새 옷은 오히려 위험했다. 나는 낡은 작업복을 꺼냈다. 평양 사람의 작업복이 아니라 지방공장 노동자처럼 보이는 옷. 흙과 기름이 묻어도 이상하지 않은 색. 아내에게는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어느 밤 아이가 잠든 뒤 아내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요즘 손이 너무 차가워. 그 한마디에 내 목이 막혔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곧 큰 이동이 있어.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사랑이 되는 나라에서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다. 며칠 뒤 마지막 확인을 위해 운전수를 다시 만났다. 그는 나에게 신호를 정해줬다. 네가 타야 할 트럭 뒤편에 흰 끈이 묶여 있을 거야. 흰 끈? 그래. 다른 트럭은 다 검은 끈이다. 단순한 신호. 하지만 이 단순함이 생사를 가른다. 나는 그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함정이면? 그는 잠깐 멈추더니 아주 낮게 말했다. 함정이면 다 같이 죽지? 그 말이 이상하게도 진짜처럼 들렸다. 거짓말이라면 더 화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너무 담백했다. 담백한 말은 때로 진실이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창밖은 조용했고 집안의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내 가방을 다시 열어 확인했다. 돈, 옷, 얇은 사본, 그리고 아주 작은 칼날 하나. 싸우려고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종이를 찢기 위해서였다. 그때 문득 두려운 생각이 올라왔다. 계획이 무너지면? 누군가 하나만 입을 열면? 혹시 벌써 들켰다면? 나는 손을 멈추고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물었다. 내일 나는 정말 떠날 수 있을까? 출발 전날 밤 시간은 이상하게 늘어졌다. 벽시계 초침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내 심장은 2번씩 쿵 내려앉았다. 마치 내 몸이 시간을 거부하는 것처럼, 더 천천히 살려고 발악하는 것처럼. 나는 그날 저녁에도 평소처럼 행동했다. 평소처럼 식사했고 평소처럼 아이의 이불을 덮어줬다. 하지만 그 모든 동작이 너무 의식적이었다. 손을 뻗는 각도, 숨을 내쉬는 타이밍까지 계산해야 했다. 사람은 겁먹으면 자연스러운 걸 잃는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자연스럽지 않으면 들킬 테니까. 아내는 내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그게 더 아팠다. 내일. 아내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이 집에서도 말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벽은 얇았고 창문은 조용히 듣는다. 조직원은 웃으며 듣는다. 보이부는 숨쉬며 듣는다. 그날 밤 나는 내 가방을 3번 다시 확인했다. 첫 번째는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세 번째는 혹시 누군가가 몰래 손을 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대외반 사람은 종이만이 아니라 매듭도 기억한다. 나는 끈의 매듭을 손끝으로 느꼈다. 매듭의 거친 부분, 눌린 결. 그대로였다. 아직은. 밤이 깊어질수록 바깥은 더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위험했다. 정상적인 밤이라면 멀리서라도 발자국 소리나 트럭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그날은 너무 깨끗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창가로 갔다. 커튼 틈 사이로 골목을 봤다. 가로등은 켜지지 않았고 대신 멀리 어딘가에서 손전등 불빛이 간헐적으로 움직였다. 가느다란 빛이 벽을 훑고 지나갔다. 그 빛은 길을 비추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고 있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한 건 잡히는 순간이 아니었다. 잡히기 직전의 확신이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들면 인간은 스스로 무너진다. 잠깐, 문득. 나는 아이가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작은 숨소리. 아이가 무의식 중에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입모양을 했다. 그 장면에서 나는 목이 막혔다. 내가 떠나는 건 내 선택이지만 아이에게는 폭력이었다. 그 아이는 내일 아버지가 사라진 이유를 알 수 없다. 여기서는 이유를 말해주면 더 위험해진다. 그래서 아이는 그냥 사라짐을 배운다.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웠다. 새벽 2시쯤 나는 몸을 두었다. 잠을 자려는 게 아니라 잠든 척 하려는 거였다. 잠든 척이라도 해야 내 몸이 내일 버틴다. 그런데 그때였다.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툭! 돌이 굴러가는 소리인지 누가 담배꽁초를 밟는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작은 소리. 나는 숨을 멈췄다. 귀가 커졌다. 피가 귀로 몰리는 느낌이었다. 다시 한번. 사각.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 틈을 봤다. 골목 끝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내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너무 익숙한 자세로 서 있었다. 감시가 일상이 된 사람의 자세.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오늘 밤 이미 시작됐다. 그들이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들이 나를 내일 밤 트럭까지 놔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즉,
내 계획은 이미 세워나갔거나 혹은 그들이 나를 먼저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즉시 방 안으로 돌아와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소리나지 않게. 숨을 들키지 않게. 아내는 내가 움직이는 기척에 눈을 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어둠 속에서 내 손목을 잡았다. 그 손의 힘이 너무 강해서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녀는 낮게 거의 입술만 움직이며 말했다. 지금 가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 사람들은 울음을 뒤로 미룬다. 살아야 하니까. 나는 아이들 쪽을 한 번 돌아봤다. 한 번만. 더 보면 나는 못 나간다. 내 다리가 여기 붙어버릴 것이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내 손바닥이 젖어 있었다. 땀이 아니라 공포였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창고 쪽으로 이어지는 뒷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는 얼음 같았다. 폐속이 찢어질 것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나를 깨웠다. 나는 뒷골목으로 내려갔다. 걸음은 빠르지만 뛰지 않았다. 뛰면 도망이 된다. 나는 아직 도망이 아니라 이동처럼 보여야 했다. 그때 뒤쪽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서라. 단 한마디. 내 척추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끝이다. 멈추면. 나와 가족의 삶이 오늘 밤 여기서 끝난다. 나는 숨을 삼키며 생각했다.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간다. 그리고 나는 평양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나는 뛰지 않았다. 심히 몸은 이미 뛰고 있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치고 숨귀에는 발소리와 숨소리와 피가 흐르는 소리까지 너무 또렷하게 들렸다. 마치 세상이 나만 남겨두고 확대된 것처럼. 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멈춰! 이번엔 더 가까웠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잡히겠다는 뜻이니까. 골목 끝에서 방향을 꺾는 순간 나는 일부러 벽을 스치듯 지나갔다. 낡은 시멘트가 어깨에 닿았다. 얇은 가방끈이 흔들렸다. 내 어깨는 원래부터 좁았고 자세는 늘 굳어 있었다. 오랫동안 통제 속에서 산 몸은 도망칠 때조차 조용히 도망친다. 크게 움직이면 눈에 띈다. 눈에 띄면 죽는다. 첫 번째 고비는 내부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미리 기억해둔 길로만 움직였다. 골목을 2번 꺾고 시장 뒤편을 가로질러 철도 주변의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밤마다 짐들이 이동하고 사람들의 발자국이 섞이는 곳이다. 발자국이 많으면 내 발자국은 사라진다. 그런데 창고 입구 앞에서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다. 야간 검문.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하지만 그 굳음은 훈련된 굳음이었다. 나는 서류를 다루듯 표정을 접었다. 감정을 접었다. 군인이 물었다. 어디 가는 거요? 나는 낮게 말했다. 야간 당직 업무로 이동 중입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긴 말은 구멍을 만든다. 구멍은 찢긴다. 그는 내 얼굴을 한 번 더 훑어보고 내 가방을 보려했다. 그때 마침 창고 쪽에서 트럭 한 대가 큰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기름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욕설이 섞여 타져나왔다. 근데 얼른 올려! 그 소란이 나를 살렸다. 군인은 순간 시선을 빼앗겼고 나는 그 틈에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나는 나가 아니라 일꾼 하나가 됐다. 그건 거창한 탈출이 아니었다. 그저 소란 속으로 숨어드는 기술이었다. 창고 안쪽 트럭 뒤편에는 약속했던 흰 끈이 묶여 있었다. 나는 숨을 한번 삼켰다.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진 아직 살아있다. 운전수는 나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가 손짓한 곳은 트럭 적재함 아래 철제 프레임 사이였다. 거기에. 나는 곧바로 몸을 낮췄다. 차 밑으로 숨는 것. 나는 사람처럼 이동하지 않았다. 짐처럼,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바닥에는 얼어붙은 진흙이 있었고 차체 아래는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팔꿈치를 최대한 안쪽으로 접고 목을 움츠렸다. 숨이 너무 크게 나가면 들킬 것 같아서 숨도 나눠 쉬었다. 트럭이 움직이는 순간 나는 모든 감각이 찢어지는 걸 느꼈다. 바퀴가 턱을 넘을 때마다 내 척추가 흔들렸고 새가 내 옆에서 울렸다. 눈과 먼지가 섞여 얼굴을 때렸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소리를 내면 끝이다. 함경 쪽으로 나가는 길은 오래된 검문소가 계속 이어졌다. 트럭이 멈추고 군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류를 확인했고 운전수는 욕을 섞어가며 대답했다. 물자 운송이요. 확인해. 얼어 죽겠어. 내 위로 그들의 발이 지나갔다. 차체를 손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 쿵. 그 소리는 내 심장을 직접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한 번은 군인이 차 밑을 들여다보려는 기척이 났다. 손전등 불빛이 바닥을 쓸었다. 빛이 내 신발 끝까지 가까워졌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완전히 멈췄다. 폐가 타들어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여기서 들키면 끝이다. 빛은 내 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멀어졌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인간은 공포 속에서 스스로 숨을 죽이는 법을 배운다는 걸. 트럭은 결국 국경 인근의 작은 산업지대에 멈췄다. 공장 굴뚝과 창고들이 어둠 속에 겹쳐 있었고 바람은 칼처럼 차가웠다. 여기서는 사람보다 쇠가가 더 많았다. 쇠는 소리를 숨기지 못한다. 작은 움직임도 울린다. 운전수가 낮게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 그리고 내 손바닥에 무언가를 쥐어줬다. 거친 천조각. 입 막아. 숨소리 크게 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면 소리가 된다. 소리는 죽음이 된다. 방가로 향하는 길에는 짙은 안개가 까여 있었다. 안개는 세상을 지워버렸다. 앞사람의 어깨도 보이지 않을 정도. 그 안개 속에서 나는 살아야 했다. 안개는 은신처이지만 동시에 함정이다. 방향을 잃으면 강물에 빠진다. 총알보다 먼저 물이 사람을 삼킨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가까웠다. 그러나 가까운 것이 늘 쉬운 것은 아니다. 강을 보는 순간 내 다리가 떨렸다. 물 위에는 얼음 조각이 떠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얇은 얼음이 유리처럼 깔려 있었다. 발을 잘못 디디면 깨진다. 깨지는 소리는 경보가 된다. 경보는 총알이 된다. 나는 몸을 낮췄다. 바닥에 가까울수록 살아남는다. 손으로 땅을 짚고 무릎으로 움직였다. 차가운 진흙이 바지에 스며들었다. 손끝 감각이 사라졌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살고 싶었다. 그것뿐이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뒤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터졌다. 그리고 곧바로 멀리서 휘슬 소리. 거기 누구야? 나는 몸을 더 낮췄다. 얼음이 살짝 짹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발밑이 흔들렸다.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앞으로 던졌다. 물에 빠지면 끝이다. 바닥이 무너지는 느낌과 함께
차가운 물이 발목을 삼켰다. 신발 안으로 얼음물이 들어왔다. 통증이 아니라 마비였다. 발이 내 것이 아닌 느낌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손으로 얼음을 긁어 앞으로 기어갔다. 손톱이 깨졌다. 피가 났다. 하지만 피는 따뜻하지 않았다. 피조차 차갑게 식는 곳이었다. 마침내 반대편 진흙 위로 몸을 올렸을 때 나는 숨을 뱉지 못했다. 폐가 공기를 거부했다. 살았는데도 살았다는 감각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강을 넘었다고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다. 중국 땅은 다른 공포를 갖고 있었다. 사람들의 말이 달랐고 표지판에 글자가 달랐고 그 낯설음이 곧 발각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작은 창고 같은 곳에 숨었다. 집 냄새, 곰팡이 냄새. 나는 떨면서 웅크렸다. 젖은 신발에서 물이 떨어졌다. 그 물방울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그때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중국 공안인지 브로커인지 누군지 모를 발소리. 누가 문을 열면 끝이다. 나는 숨을 죽이고 얇은 사본이 든 주머니를 손으로 꼭 눌렀다. 그 종이가 지금 내 목숨이었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도망쳤다는 걸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더 깊이 깨달았다. 나는 아직도 잡힐 수 있다. 감을 건넜다고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여전히 사냥감이고 세상은 여전히 나를 거래하려 한다. 밖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낯선 언어, 낯선 욕설. 그리고 나는 그 낯설음 속에서 아주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정말로 살아남은 걸까? 남쪽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나는 환호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소리로 오는 줄 알았는데 내게는 오히려 너무 조용한 공기로 왔다. 공기가 넓고 냄새가 다르고 하늘이 높았다. 그런데 그 넓음이 내겐 낯설어서 나는 한 걸음 매딛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습관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누가 내 이름을 부를까봐 고개를 숙였다. 처음 며칠은 시간이 끊어진 느낌이었다. 나는 살아있는데 내 몸이 아직 북쪽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잠을 자면 두만강의 물이 발목을 잡아당겼고 눈을 뜨면 평양의 확성기 소리가 귀에서 울렸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는데도 나는 늘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거기 서라. 그 한마디가 내 신경 속에 박혀 있었다.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 나는 또 한 번 얼어붙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 보호를 위한 시설이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내 몸은 설명을 믿지 못했다. 문이 닫히면 여긴 다시 안이 된다. 안과 밖이 생기면 감옥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나는 훈련된 사람처럼 자동으로 자세를 바로 세웠다. 허리를 굳히고 표정을 지었다. 오랫동안 통제 속에서 살아온 몸은 안전 앞에서도 경직된다. 상담실에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나는 대답을 찾지 못했다. 기분이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들었다. 북쪽에서는 기분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했다. 태도는 감정을 억누르는 기술이고 기분은 감정을 인정하는 용기였다. 나는 용기가 부족했다. 그래서 나는 멍하니 창밖만 보았다. 하나센터로 옮겨간 뒤 더 큰 낯설음이 시작됐다.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걷고 웃으면서 말하고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다. 왜 저렇게 아무렇게나 말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말은 위험한데 왜 아무도 조심하지 않지?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그러다 깨달았다. 여기서는 말이 생존이 아니라 관계가 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관계는 내게 너무 어려웠다.
나는 사람들과 눈을 오래 마주치지 못했다. 눈을 마주치면 들키는 것 같았다. 내가 들킨다는 건 곧 내가 끌려간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공식을 너무 오래 살아왔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다. 불을 꺼도 불안은 꺼지지 않았다. 나는 이불 속에서 손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아플 때까지. 그러면 지금 여기라는 감각이 조금 돌아왔다. 그런데도 꿈에서는 늘 문서가 나온다. 부속 코드열이 적힌 한 줄. 내가 삼켜 없앤 숫자 4자리. 그 숫자는 내 목숨을 살렸지만 동시에 내 목숨을 끝까지 쫓아왔다. 내가 가져온 얇은 사본은 결국 증거가 되었다. 나는 그 종이를 내밀 때 손이 떨렸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종이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래도 내밀었다. 내밀지 않으면 내 도망은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곳에서는 종이가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오지 않았다. 거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지하철 문이 닫히는 소리에도 가슴이 조여왔다. 어느 날은 편의점에서 계산을 기다리는데 뒤 사람이 조금 가까이 서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나는 나도 모르게 한 걸음 옆으로 피했다. 그 한 걸음이 북쪽에서 배운 생존이었다. 가장 잔인한 건 가족이었다. 남쪽에 와서야 나는 더 또렷이 알게 됐다. 내가 떠난 순간 북쪽에 남은 아내와 아이들은 어떤 시간을 살고 있을지. 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떠났는데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더 위험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 목을 조였다. 밤마다 죄책감이 올라왔다. 숨이 막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 물은 맑고 차가웠다. 그런데도 내 안은 씻기지 않았다. 어느 날 상담사가 말했다.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이상했다. 안전이란 단어를 이렇게 쉽게 말해도 되는 건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물었다. 정말 안전한가? 정말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가? 정말 나는 끝났는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 나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오래 섰다. 내 얼굴은 여전히 마르고 눈밑 그늘은 깊었다. 어깨는 좁고 자세는 아직도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예전에는 살아남기 위해 얼굴을 숨겼다. 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불빛이 멀리서 흔들렸다. 두만강 건너편에서 보던 불빛과는 달랐다. 저 불빛은 감시가 아니라 새말이었다. 누군가의 창이 열려있고 누군가의 웃음이 새어나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왔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다. 나는 살아서 나왔다. 그게 나의 결론이었다. 거창한 승리도 정치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목숨이 끝까지 꺾이지 않으려 했던 기록. 그날 나는 불을 끄고도 바로 눈을 감지 않았다. 창밖의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치 오래된 습관을 내려놓듯 손에 힘을 풀었다. 내 손끝에서는 더 이상 잉크 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아주 희미하게 따뜻한 공기의 냄새가 났다.